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2회 전기기사 필기 시험 총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을 끝으로 페이퍼 베이스를 통한 PBT 시험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전기기사 시험도 다음 3회차부터는 컴퓨터 시험을 통한, 다시 말해 컴퓨터 베이스 테스터, CBT 방식으로 모두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시험 후에 문제 유형을 분석해 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CBT 방식이라는 거는 서버에 약 10만 문제가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된 서버 문제가 랜덤으로 출제가 되는 것만큼, 자, 한실에 20명이 시험을 응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20명 모두 문제가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기자기학을 기준으로 말하게 되면 전기자기학은 총 12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단원이 6개 단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면 2장, 4장, 8장, 9장, 11장, 12장 해서 전체 12개 챕터 중에 이 6개 챕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시험의 75% 이상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PBT, 다시 말해 페이퍼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우리 출제 위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자기학 핵심 단어에 대한 문제를 집중시켜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개 단원에서 75% 이상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이 부족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하기 위한 비결이 뭐였어요? 우선 기본적인 이론은 전체 다 들어야 돼요. 중간을 빼고 듣게 되면은 뒤쪽 가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기자기학 12개 단원을 다 공부하시는데, 복습을 하실 때는, 다시 말해 문제집을 통해 복습을 하실 때는 핵심 단원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하지만 CBT가 도입이 되면 이 방법이 통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CBT에서 문제가 아무리 랜덤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마다 상, 중, 하에 대한 레벨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면 상, 그 다음에 좀 연산이 복잡하던가 계산이 좀 내용 자체가 힘들게 되면 중급,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이라든가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는 하급이다라고 중요도를 따질 수가 있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도를 이제 문제에 대한 퍼센티게이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문제 중에 상급 문제가 12문제, 중급 문제가 뭐 3문제에서 4문제, 하급 문제가 한두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게 되면 우리 시험 난이도를 우리가 항상 획일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1장서부터 12장까지 대한 중요도를 따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자유롭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꼭 핵심 단원에서만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법은 없어요. 다시 말해 핵심이 아닌 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운이 안 좋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 자리들마다 문제가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일례로 얘기 드리게 되면 이 CBT 방식이 우리 전기기사 시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번 22년 2회 산업기사 CBT 시험을 화요일 날에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운이 나빴던 건지 제가 봤던 시험 자리에 6장 문제가 무려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6장이라는 거는 중요 단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뭐 한 문제나 2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안 나오든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4문제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평상시 계속 강조하는 게 몇 단원이에요? 2장과 12장이에요. 그래서 이 12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문제, 많게 나오면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한 문제도 제가 12장 내용 정리할 때 제일 처음에 뭘 배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변이 전류,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 전파 속도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전자학에 대한 특성, 포인팅 벡터, 그 다음에 벡터 포텐셜, 방사 전력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 7가지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안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 전력공학이나 회로 이론 공부하다 보면 분포정수 회로가 있죠? 그래서 분포정수의 전파정수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문제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단기 합격에 대한 비결, 다시 말해 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시험이 자주 나오는 단원에 집중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런 문제들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기출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합격 비결이 뭐냐라고 말하면 기출문제 5개년 또는 기출문제 7개년을 푸는 것이 바로 합격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통용이 안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제가 랜덤하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운이 안 좋으면 정말 엉뚱한 문제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우리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서 전체를 보기 어려운 분들은 참고적으로 기출문제를 보는 것도 효과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100% 합격을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기출문제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더 충실히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CBT 도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렸고요. 그럼 이번 22년 2회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1과목 전기자기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중요도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상중하 이렇게 레벨을 따졌었어요. 자, 우선 신규 문제는 제가 노란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13번 문제. 자, 4장에 있는 유전체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장 벡터에서 신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세부적인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3번 문제와 20번 문제가 신규 문제입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학급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이 학급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감하게 버려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해서 뒤쪽에서 제가 신출 유형 문제를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이 문제가 뭐였냐? 자, 구좌표계에 대해서에 대한 라플라시안을 위한 미분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좌표계를 배운다라고 했죠.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 해서 좌표계변을 한 달간 배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의 70%가 나가 떨어져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증 시험은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가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이 직각좌표계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통좌표계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어드리긴 하겠지만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머릿속에 지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다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유사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 기출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 대한 개념만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중급에다가 배치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중요도의 상급이다. 이거는 정말 기본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인지라 다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두 개를 틀리게 돼도 어차피 13개, 14개다. 어차피 합격권에 들어가는 거니까 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학급은 버리는 거고요, 과감하게. 중급은 상황에 따라서 맞추면 땡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 중급과 학급을 모두 틀린다 하더라도 몇 문제입니까? 이게 5개니까 15개 정도는 기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좀 할만했던 시험이 아니었느냐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년과 비교하게 되면 어려웠어요. 자, 왜 그러냐? 최근 2년치를 제가 분석해드렸던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급과 학급 문제가 많아야 2-3문제였어요. 중급과 학급이 많아야 2-3문제고 나머지가 전부 다 상급이었습니다. 해서 이런 출제 빈도가 2년간 유지가 되다가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5문제씩이나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시험 문제가 다소 어려운 편이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합격을 못할 정도에 대한 시험 문제는 아니었다. 자, 항상 시험을 보실 때는 과감성이 필요해요. 뭡니까? 포기할 문제는 포기하시고 합격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다시 말해 이런 문제가 배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긴장하지 말아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재미난 거. 자, 우리가 이제 PBT 시험이 요번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번 22년 1회차와 2회차
자, 시험 유형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는 A 유형, B 유형 두 가지 유형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A 유형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A 유형에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이게 다 포진이 된 거예요, 지금. 초반 부분에 약간 엉뚱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를 죽이고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20문제를 넓게 보시게 되면은 어차피 뒤쪽에 쉬운 문제, 기본 문제가 수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 먼저 푸세요. 앞에 문제를 봤더니 모르겠어요. 그럼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에 실수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넘어가고 아는 문제부터 다 풀고 난 다음 100번까지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라 이런 얘기죠. 자,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다 보면은요. 계산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 계산 문제는 연두색과 파랑 색깔을 썼고요. 파랑 색깔은 교재 그대로 나온 문제. 뭐 4장의 66번 문제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 A형 문제 5번 문제와 이 문제 찾아보세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 색깔 같은 경우 응용 문제인데요. 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색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이 응용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숫자만 바뀐다든가 말의 어순이 바뀌는 정도로 정말 유치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자신감, 우리 교재에 대한 믿음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당되는 문제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신규 문제, 응용되는 문제에 대한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계산 문제가 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빠졌네요. 한 문제, 그리고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제. 자, 계산 문제가 9문제가 나왔고요. 대부분이 저희 교재와 유사하게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다든가 숫자가 바뀌었다든가 이 정도로 나왔었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예요? 나머지는 개념이라든가 정의식을 찾는 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만 보시더라도 교재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해볼만 했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4과목으로 갈게요. 4과목은 회로 및 제어로서 61번부터 70번까지가 제어, 71번부터 80번까지가 회로가 되겠죠. 먼저 회로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중급과 하급이 무려 4문제가 나왔고요. 4문제 모두 다 신출 유형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 기본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 기본 문제는 6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전체 10문제 중에 6문제, 60%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였다, 시험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요, 제어가 쉬워요. 제어가. 보세요. 제어를 보게 되면은 학급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요. 나머지 8문제가 전부 다 상급이에요. 너무나 기초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좀 힘들었다 하더라도 제어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 우리가 딱 전체로 문제를 보게 되면 갑갑한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답답한 문제가 많이 있었겠지만은 합격에 대한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예년과 비교해서는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라고 제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했던 부분이 있는데 잠깐 자기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22년 2회 산업기사 CBT 시험에서 6장이 몇 문제 나왔다라고 했어요. 6장이 4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한 문제도 안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PBT, 자, 그러니까 출제위원님들이 있었을 때에 대한 문제였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랜덤으로 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운이 안 따르면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6장과 7장, 10장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가지고 문제를 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CBT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회로 이제 보게 되면은 회로는요. 자, 매 단원마다 한 문제씩 제가 말했었죠. 회로하고 제어는 단원이 너무나 많아요. 18개 챕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원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르게 문제가 분포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회로 문제는
뭐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도 없죠. 전부 다 계산 문제예요. 전부 다 계산 문제. 그래서 우리 교재와 똑같이 나온 문제는 74번 한 문제. 나머지는요, 응용된 문제이긴 하지만 유치하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총평에 대한 가장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리 교재에서 몇 프로가 나왔을 것이냐, 그리고 신출 유형의 문제 비율이 어떨 것이냐, 또는 예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문제가 어려워졌냐라는 부분을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가 새롭게 도입된 이런 신규 유형에 대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자, 우리 신규 문제다 하더라도 우리 교재와 유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당황했을 만한 문제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자기학, 자, 문제형 A형, A형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5번 문제입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정전 용량이 20마이크로페럿인 공기의 평행판 캐패시터에 0.1쿨롱의 전하량을 충전하였다. 두 평행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10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유전체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하량은 얼마냐? 자, 우리가 그 기본 공부를 할 때요, 분극 하게 되면 그냥 공식을 외워 써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분극의 세기, 공식이 어떻게 되죠? 자, 분극의 세기 P는 입실론 제로 가로 열고 입실론 S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전개의 세기. 전속 밀도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곱하기 전개의 세기. 전속 밀도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극의 세기의 정의는 뭐였어요? 분극의 세기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우리 유전체 표면에 얼마만큼의 분극 전하가 응집했을 것이냐, 분극 전하가 유도가 됐을 것이냐 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단위가 컬럼 퍼 메타 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속 밀도에 대한 정의는 뭐였어요? 전속 밀도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전속 파이다. 자, 우리가 플럭스라는 속에 대한 개념을 쓰게 되면 문자 기호는 전부 다 파이입니다. 그래서 전속도 파이요, 자속도 파이요, 광속도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속과 크기가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 1쿨롱의 전하로부터는 한 개의 전속선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전속의 숫자와 전속의 개수와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속과 크기가 같은 것은 바로 전하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속 밀도를 다른 말로 전하 밀도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차이는 있겠죠. 전속에 대한 개념은 벡터요, 방향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전하는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스칼라가 될 것이다 라고 바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분극 전하량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는요, 분극의 세기라든가 전속 밀도에 대한 개념으로 전부 다 컬럼 퍼 메타 제곱 전하 밀도에 대한 차원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양변에다가 면적만을 곱해주게 되면 분극 전하의 크기라든가 전하량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면적을 곱하게 되면 분극 전하량 Q'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씩 쓰겠습니다. 전속 밀도에다가 단면적을 곱하게 되면 전하량 Q가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공식이 뭐예요? 1 마이너스 입실론 S다. 1 마이너스 입실론 S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에 유전체를 삽입하고 난 다음 여기다가 플러스 진전하를 이렇게 위치시키게 되면, 자, 여기는 뭐가 쌓여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여기는 플러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전하량을 따지게 되면은 진전하량과 분극 전하량 Q'은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예전 90년도 이전에는요, 이 Q' 부호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였어요. 근데 우리 본 문제는 마이너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 안 했지만은 실제 예전 문제는요. 마이너스 보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도록 하고 자, 그럼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량이 0.1쿨롱, 0.1쿨롱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비유전율이 10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자, 바로 대입할게요. 10분의 1. 그러면 0.1이니까 이게 얼마가 나와요? 1 빼기 0.1은 0.9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0.1 곱하기 0.9는 0.09가 돼서 3번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준비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틀려도 좋다. 왜요? 이런 거 틀려도 충분히 15개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입니다. 유전율이 입실론 1과 입실론 2인 두 유전체가 경계를 이루어 평행하게 접해 있는 경우 유전율이 입실론 1인 영역에 전하 Q가 존재할 때 이 전하와 입실론 2인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이 문제가요.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 본 내용은 뭐냐면 이 전기영상법입니다. 자, 전기영상법이란 건 항상 저희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자, 무한평면 도체는 제가 이하 대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지로부터 소정의 A메타만큼 떨어진 곳에 점전하가 위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점전으로부터 발생되는 뭐 전개, 전위, 그다음에 전기적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또는 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전기영상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전기영상법은 어떻게 해석했었어요? 무한평면 도체를 기준으로 대칭점에 영상전하 Q'이 만들어진다. 자, 이때 거리는 동일거리 선상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영상전하를 배치시켜서 해석을 간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전기 영상법이다 라고 설명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자, 여기는 대지라는 어떠한 유전율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는 공기층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조건일 때 성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내용은 뭐였어요? 공기층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유전체가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입실론 1인 영역에 Q라는 전하를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입실론 1에 대한 영역이고 여기가 입실론 2에 대한 영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는 영상전하의 크기가 바뀌어요. 이 증명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긴 했는데 자,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큰 의미가 없어요.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때 Q' 크기는 얼마만큼 발생하냐면 입실론 1 더하기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 Q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분의 차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조건부가 들어가지기 때문에 자, 어떠한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느냐? 1번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입실론 2보다 입실론 1이 컸었다. 입실론 1이 컸었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Q'은 0보다 크다란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플러스에 대한 극성을 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진전하는 기본적으로 플러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는 어떤 힘을 갖는다? 반발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흡입력이 작용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입실론 2가 더 커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입실론 2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여기가 공기였고 여기가 유전체, 대지라는 매질이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경우는 얘가 클 거 아니에요. 얘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크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상전하는 마이너스에 대한 부호를 가져서 흡입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하시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구자표계입니다. 자,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20번 문제.
구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 R의 값은 얼마가 되냐? R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기를 보니까 R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로 안에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X, Y, Z라고 하게 되면 이거 직각좌표계로 해석하는 문제인데, 자, 이게 왜 이렇게 갖다 붙었냐? 80년도에 이런 유사 문제가 있었어요. 유사 문제가 있는데 딱 바뀐 게 뭐냐? 구좌표계가 아니라 직각좌표계였던 문제였는데 구좌표계 이것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현 문제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옛날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숫자 글자만 바꾸다 보니까 갖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요거 머릿속에 지우시면 되고, 그럼 구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공식이 이렇습니다. 외우시겠어요? 그냥 저라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R이라는 거는 거리에 대한 차원이기 때문에 R에 대한 미분은 값이 있어요. 하지만 세타라든가 파이라든가 각도에 대한 변화량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여기 미분 연산은 제로가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만 우리가 미분을 취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라운드 R분의 라운드 R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1. 그럼 R자승밖에 없어요. 그럼 R자승을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가 앞으로 나가고 2가 앞으로 나가고 R-1이다. 이거 괜히 썼네요. 다 아시는 걸 텐데. 그러면 2에 R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2의 R에다가 R자승으로 나누게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R분의 2였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아는 사람은 쉽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과연 이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도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바로 회로 문제입니다. 회로의 두 문제가 너무나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71번을 풀어드리는데요. 우선 제어에서는 크게 볼 게 없어요. 제어에서 학급 문제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천이행렬입니다. 제가 천이행렬 문제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유사 문제가 있어요. 유사라는 건 숫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건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넘어가고 바로 회로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유곰에 흐르는 전류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현재 전류 소스가 2개가 되니까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첩의 정리는 뭡니까? 소스가 2개 이상일 때는 독립된 소스들의 해석을 해서 독립된 소스들을 각각 해석을 해서 이 2개를 중첩, 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8A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자, 8A를 가지고 해석할 때 다른 소스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이었죠. 이거는 우리가 이상적인 전원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제로, 그 다음에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전압원의 저항은 제로, 단락을 시키는 것이고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 개방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로 해석할 땐 얘를 개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랬을 때 8A의 전류를 I1이다. 자, 이 유곰을 통한 전류를 I1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7A로 해석할 땐 얘를 개방하는 거예요. 개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A에 의해서 유곰을 통과하는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곰을 통과하는 전류는 I1과 I2를 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분들이 잘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해석하려고 그랬더니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회로가 복잡해 보이니까. 근데 복잡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자, 앞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전류가 위로 올라가는 거랑 옆으로 빠지는 게 있죠. 그럼 이 2개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분류가 됐기 때문에 병렬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전류가 또 분류가 돼버려. 그럼 병렬이죠. 근데 이런 전류가 이렇게 와서 루프가 돌아가고 이 두 전류가 루프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회로는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과 요 그림은 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전류하고요. 양쪽으로 분산되니까 이 라인과 요 라인은 병렬이에요. 병렬로 쪼개졌는데 또다시 또 병렬로 나눠져요. 그럼 이 그림은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느낌 잡히시겠죠? 그러면 자, 얘를 병렬 합성 저항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합분에 곱하니까 합하면은 16, 곱하면은 48. 얼마? 3옴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합성 저항은 3옴이다. 자, 물론 여기 합성 저항도 3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A의 전류가 6옴과 3옴의 전류 분배 법칙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I1 값은 얼마가 돼요? I1 값은 6 플러스 3에 6 플러스 3에 내가 가고자 하는 상대방 저항 3옴 곱하기 전전류 8A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9분의 38에 24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I2 마찬가지예요. 6옴과 3옴의 전류 분배 법칙 6 플러스 3에 내가 가고자 하는 상대방 저항 3 곱하기 전전류 7A. 그러면은 37이 21이니까 9분의 21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과 I2를 합하는 것이다. 그럼 두 개 더하니까 I 값은 얼마가 나와요? 9분의 45가 된다. 그럼 5, 9, 45죠. 그러니까 5A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자, 요것도 그림을 보고 보기를 보는 순간 숨이 꽉 막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그림과 같은 부하의 성간전압 AB 사이의 성간전압의 백각도 30도를 줬다. 평형 삼상전압을 가했을 때 선전류 IA 값은 얼마가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는 이제 Y로 결선된 회로가 되고 여기는 델타로 결선된 회로가 돼요. 그럼 전류가 양쪽으로 분산되니까 두 개 회로망은 병렬이다. 근데 얘를 병렬로 이렇게 겹쳐서 그리게 되면 해석이 어렵죠. Y하고 델타가 겹쳤으니까. 그러면은 우린 선택을 해야 돼요. Y 결선을 델타로 등가 변환시키든가 또는 델타를 Y 결선으로 등가 변환시키든가. 그럼 뭐가 편합니까? 당연히 Y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꾸게 되면 자, 여기에 걸려진 저항, 다시 말해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용량 리액턴스. 옴 단위를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3분의 1을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용량성 리액턴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값이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3분의 XC가 되는 거니까 얘는 3 오메가 C분의 1 값으로 변경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볼게요. 요렇게요. 자, 여기선 지금 요렇게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자, A 전류가 R로도 가고 용량 리액턴스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소자가 무슨 연결? 병렬 접속이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R과 3분의 XC가 병렬로 접속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상회로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상의 유트라를 잡겠습니다. 가상의 중성선을 잡을게요. 그래서 가상의 중성선 지점과 A 지점에 대한 걸려진 전압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Y결선의 특징.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만큼 커지고요. 위상차는 30도만큼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게 되면 상전압이라는 거는 성간전압의 루트 3배만큼 작아지게 될 것이고 위상차는 반대로 30도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상대적이니까요. 상보다 성간전압이 30도 앞서 나가게 되면 반대로 상은 성간전압보다 30도 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백각도 30도가 성간전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상전압은 루트 3분의 100 각도 0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30도고 30도가 늦어지게 되면 0도가 되는 거죠. 옆에다 쓸까요?
자, 그리고 회로의 임피던스 한번 볼까요? 한 상의 임피던스를 보니까요. R과 3분의 XC가 병렬 접속이에요. 병렬 접속일 때는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의 전체 역수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고 합분의 곱으로 구하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합분의 곱에 대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R분의 1 플러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게 C 페럿이 있어요. 그럼 얘를 임피던스, 다시 말해 임피던스라는 건 위상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허수값. 임피던스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요. 얘는 마이너스 J XC 옴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저항 연산을 할 때는 허수의 기호도 넣어줘야 돼요. 허수의 기호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J 3분의 XC분의 자, 요게 하나의 옴이죠. 요게 하나의 옴이에요. 분의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R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J분의 1은 분모 분자의 J를 곱하게 되면요. 얘는 마이너스 J의 자승분의 J가 되고 J는 루트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이 가줌으로 J의 자승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J가 됩니다. 그래서 허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 자리를 바뀔 때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J분의 1은 플러스 J가 되고요. 3이 올라가지게 되면 얘는 XC분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XC값은 얼마? XC값은 오메가 C분의 1 되니까 요거 오메가 C분의 1로 올라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풀어주게 되면은 R분의 1 플러스 J 3 오메가 C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자, 따라서 선전류는 자, 우리 Y결선은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을 것이다. 상전류는 한 상에 걸려진 전압을 한 상의 임피던스로 나눈 것과 같다. 따라서 Z분의 상전압이다. 자, 상전압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00이 될 것이고요. 임피던스 값은 여기 있죠. 근데 임피던스 분의 1 이거의 역수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R분의 1 플러스 J 3 오메가 C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나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근데 제가 처음 분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는 버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다?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시험에 점수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세요. 가장 훌륭히 합격하는 게 뭐예요? 100점 만점 중에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가장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가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2회차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3회차부터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CBT로 바뀝니다. 그래서 CBT에 대한 뭐 새로운 정보라든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